우리 채널은 고품격 주식 재테크 전문 채널이죠. 그래서 이번 오미크론 공포랑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빨리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인플레이션 공포로 코스피는 뭐 먼저 빠졌으니까 좀 충격이 좀 덜 했죠. 그런데 이제 잘 나가던 미국 증시마저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 왔었는데, 우리는 저점 매수, 추가 매수와 존버를 외치는 이런 존버 인베스트였죠, 이번 조정 구간에. 근데 뭐 저는 주식시장에 굉장히 오래 있었기 때문에 좀 마인드가 단단하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좀만 더 빠지면 여기 그랜드 캐년 요 끄트머리, 여기 아니면은 나이아가라, 요 끄트머리 여기에서 이제 잠깐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고민하던 와중에 오미크론 공포로 S&P 500 사상 최고, 이런 뉴스가 딱 떴죠. 다우 지수도 그렇고 S&P 500 보시면 이게 여기가 더 높지 않았나 싶긴 한데, 어쨌든 사상 최고치로 이렇게 올라왔고, 나스닥도 사상 최고는 아니에요. 이때가 더 높았지만 어쨌든 꽤 많이 올라왔어요. 이 정도면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문제인데, 코스피는 아직 고점 가려면 한참은 남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 산타 랠리 충분히 좋죠. 연말이니까 우리가 또 미국 주식을 많이 하니까 양도세를 조금 아껴야 되려 그러면 수익금 250만 원까지는 일부 매도를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사야 되는데, 그래도 왠지 이렇게 빠졌을 때 팔고 사는 것보다는 산타 랠리로 이렇게 올랐을 때 팔고 다시 사는 게 기분이 좋죠. 그래서 상당히 반가운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 채널에서 이번 조정장에서 매도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존버죠. 버티기, 요거를 외치고 돈이 더 있으면 저점 추가 매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뭔가,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한데요. 제가 뭐 그냥 감으로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좋아질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유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죠. 실물 경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뭐죠? 바로 경제의 지표입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편한데, 여기 정점을 찍고 딱 꺾여 내려가는 건 아니냐, 요거는 경제 지표를 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완전히 꺾여 내려가는 게 아니라면은 앞으로 경제의 성장 구간, 그러니까 요 녹색 있죠, 요 구간이 아직 좀 남은 거죠. 아직 뭐 엄청 많이 남지 않았지만 이 고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존버하고 추가 매수하고 뭐 그렇게 해라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면 왜 지금이 이제 정점이 아니었냐, 이런 경제 지표는 이번 조정 구간에 여러분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어요. 설명을 드렸어요. 이 때문에 또 오늘 울거 먹으면은 이 양반은 뭐 사골도 아니고 했던 얘기 매일 계속한다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따끈따끈한 경제 지표,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현재 경제 국면은 어디에 있고 우리는 어떻게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고,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주식시장 그리고 경기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뭐냐, PCE 물가지수라고 개인 소비지출 측정치 물가지수예요. 그냥 딱 들어봐도 벌써 너무나 어렵죠. 대충 하고 넘어가면 사람 짜증나니까 제가 아주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또 영어를 막 보여주면서 더 어렵게 설명하구나 싶은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앙은행이라든가 우리들이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 얼마나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냐,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지 중앙은행이 뭐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이런 것들을 보고 인상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트의 과자나 아이스크림 가격부터 해가지고 우리 뭐 생필품 아니면 어떤 제품들의 가격 같은 거는 딱딱 측정이 가능하죠. 얼마에 팔렸는지 보면 되니까. 근데 이거만 가지고 물가를 측정하면 딱 반쪽짜리예요. 왜냐하면은 제품 물가는 바로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서빙을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뭐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컨설팅 등등 이렇게 전체 서비스업도 경제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이제 국가의 물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뭐냐, PCE, 개인 소비 지출 측정치 물가지수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어렵게 설명을 했나요? 그러면은 이제 차트를 딱 볼 수 있는데, 요게 미친듯이 좀 치솟아 오른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이런 거를 알 수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떨어진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되네, 꺾이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이 그림만 보고 뭔가 판단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구분도 잘 안 되고, 지금 이게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지 뭐 꺾이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기 편하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만큼 올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물가지수가 얼만큼 올랐고 얼만큼 떨어지고 있는구나, 요거를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차트를 보는 기준은 뭐냐, 바로 요 2%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해가지고 2% 이상 상승하는 구간 있죠. 뭐 요런 구간부터 해가지고 다 마찬가지겠는데,
이런 구간에는 웬만하면은 기준금리가 인상되겠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2%를 한참 넘겨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쭉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고민해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물론 반드시 여기 보시면 2%를 무조건 넘긴다고 반드시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미연준에서는 뭐 요 지표 딱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물가지수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부분을 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PC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보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나 올랐어요. 자, 이것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이게 무슨 많이 오른 건지 아닌지 좀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면 조금 무서워지는데요. 5.7%가 올랐던 거는 지금 1980년대 좀 있죠. 이쪽 구간에 이후에 처음이에요. 이 그림에서 붉은색이 뭐냐면은 미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PC 물가지수 증가율인데요. 지난 1980년대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당시 빨간색의 기준금리가 20%까지 올랐어요. 푸른색의 물가지수가 이렇게 쭉쭉쭉쭉 이때처럼 만약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20%는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렇게 봐도 어떻게 보면 무방한 거죠. 왜냐면 1970년대에서 80년대에는 오일 쇼크도 있었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도 있었어요. 경기는 굉장히 침체되는데 물가만 오르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맨 마지막에 1980년대에 기준금리를 20%까지 쭉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경제가 정상화가 됐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이 푸른색의 물가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기준금리 이 정도로 올릴 수도 있어요.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좀 무섭긴 한데,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이제 승질 급하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폭락한다는 얘기구나, 이거 뭐 주식 다 팔아라는 얘기구나, 내일 당장 매도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설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QE라고 양적 완화죠. 퀀티티브 에이징. 요거 금융위기 이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경기가 침체되면요, 기준금리를 내리고 정부에서 재정정책을 통해가지고 돈을 뿌리면서 경제가 살아나기를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 무제한 양적 완화는 뭡니까? 기준금리가 제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돈을 푸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중앙은행이 뭐 헬리콥터로 막 달러를 뿌렸던 무제한적으로 달러를 풀어가지고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뿌렸던 이런 게 바로 QE 1에서 3까지죠. 이때 엄청나게 통화량이 증가를 했고요. 그럼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금리를 제로로 내리고 돈도 엄청나게 풀어내는데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요. 또 돈을 엄청나게 찍어가지고 재정을 막 확대하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풀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전망해 볼 때 1980년대보다는 아무래도 2008년 이후에 요 사건이 우리가 미래를 전망할 때 조금 더 유사하게 흐르지 않을까, 이럴 가능성을 절대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를 슬슬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1유로의 가치예요. 이게 높다, 이거는 유로화의 가치가 높다는 소리고, 이게 낮아졌다, 그거는 유로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소리죠. 2008년 금융위기가 빵 터지고 요 시점쯤 보시면은 이때 유로화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달러 인덱스죠. 달러의 가치를 보시면은 유로화랑 딱 반대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요 이전부터 해가지고 달러의 가치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환율의 힘을 이해해야 되는데, 달러의 통화가 낮을 때 미국에서의 입장은 어떠냐? 예전에 미국에서 2달러에 팔던 제품을 우리가 1달러만 환전해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반대로 유로화가 가치가 높다 이 소리는 원래 1유로짜리 제품을 이 당시에는 뭐 2유로에 주고 샀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좀 빠른 거죠. 한마디로 해당 국가의 통화의 가치가 높으면은 제품의 가격도 따라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고 기업들이 어려워진다. 반대로 요 당시 금융위기 당시에는 달러의 가치가 낮았기 때문에 이때는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미국은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가 아니니까 환율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서비스까지 다 보면 틀려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유튜브 프리미엄 한 달 가격이 뭐 10,000원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율이 뚝 떨어져가지고 달러 가치가 이제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은 월 5,000원만 내면 유튜브 프리미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떠세요? 한번 해볼 만하죠. 넷플릭스 구독료가 뭐 12,000원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달러 가치가 뚝 떨어져가지고 우리는 6,000원만 내도 넷플릭스를 구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많이 보겠죠? 맞습니다. 이 환율이라는 거는 제품의 수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서비스업이라든가
국가 전체의 이런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는 기업들의 이익을 굉장히 증가시키고 경쟁력을 키워주는 게 이게 바로 환율입니다. 이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었으니까 리먼 사태 이후에 미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뉴스는 2009년 10월의 뉴스인데요. 당연히 회복을 하겠죠. 그래서 약달러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는 2010년에 이 뉴스처럼 이렇게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자, 반대로 유로 같은 경우에는 유로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소리죠. 그럼 앞서서 배운 대로 유로 환율이 이렇게 높다 그러면은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부터 전체적인 서비스 경쟁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낮아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2010년 4월에 터진 게 뭐죠? 그리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연쇄적으로 피그스 국가들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 이게 유럽 재정 위기가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글로벌 경제를 둔화시키죠.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회복의 움직임을 보이던 미국으로까지 같이 전이가 되죠. 미국 혼자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푸른색의 PC 물가지수,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살아나면은 일반적으로 물가가 막 올라가죠. 이런 상황을 볼 수 있는데 2010년 4월이죠. 이 중순까지는 금융위기 돈 풀어내니까 엄청나게 빨리 물가가 증가를 하다가 2010년 중순부터 해가지고 유럽 재정위기가 펼쳐지면서 더블 D 위기가 온다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계속 미국만 나홀로 경제 성장을 하는 와중에 이렇게 달러를 약세 상태로 계속 둘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되죠. 정상적으로 원래 환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조정을 거칩니다. 어느 한 국가가 가장 좋으면은 그 나라에 자본이 많이 투자되던 아니면은 그 성장률을 반영해가지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2013년, 2014년 이때부터 달러의 가치는 상승을 하기 시작하고요. 유로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2년 이때쯤부터 해가지고 이제 돈을 풀기도 시작하고 달러 강세가 되면서 반대로 유로의 가치도 낮아지죠.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쯤에 아베노믹스가 돈 풀기도 막 실행을 했고요. 어쨌든 엔화의 가치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이런 상태가 나타나죠. 2009년 이후에 막 돈 풀기가 엄청나게 시작이 되고 하면서 미국 경제도 살아나고 이렇게 물가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 PC 물가 지수도. 그러다가 유럽 재정 위기 맞고 나서 유럽 망가지고 신흥국 망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물가 지수가 눌렸다가 그래도 미국은 나홀로 성장을 빨리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2012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나라는 다 어려운데 미국만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이제 환율이 또 달러가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라든가 일본도 돈 풀기를 시작하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 이렇게 루즈해지죠. 이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뉴노멀.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가가 상승한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이제 2015년 요때부터인데 유로의 가치도 충분히 이렇게 떨어졌고 엔화의 가치도 충분히 떨어졌죠. 그렇게 하면서 얘네들도 이제 경제가 성장하니까 서서히 발을 맞춰서 미국과 함께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면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체적인 성장이 같이 나왔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코로나를 맞았고 지금 이 상황에 온 건데요. 그러면 이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지난 이제 금융위기처럼 미국 혼자 엄청난 돈을 찍어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떨어졌어야 되겠죠. 하지만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유로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어려우니까 그냥 돈을 엄청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살짝 변화만 있었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코로나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기 때문에 그냥 거의 변동 없이 달러, 유로, 엔 모두 같이 돈을 찍어냈으니까 환율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경제 성장률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가장 빨리 인상하려고 그러는 나라가 어디죠?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도 인상하고 하면은 글로벌 자금들이 이제 달러로 많이 몰려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당분간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미래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미국이 또다시 기준금리도 올리고 이제 나홀로 성장에 대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은 달러 인덱스는 좀 올라갈 수 있죠. 그럼 과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달러가 높을 때 이때 2012년부터 미국의 이제 PC 물가지수도 떨어지고 경제가 크게 성장하지 않는 이런 둔화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미국이 혼자 이렇게 나홀로 성장을 하고 나홀로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은 그게 미국 경제 자체도 과거처럼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나면은 상대적으로 유럽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좀 느렸기 때문에 통화 자체가 약세가 되어 있죠. 그럼 과거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유럽, 일본
뭐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면서 금리를 한번 올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버블이 붕괴되고 끝나는 요 시나리오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율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건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도 하고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좀 강세로 갈 가능성, 뭐 96, 뭐 100 이상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납으로 천천히 미국의 경제는 조금씩 둔화되고, 자, 그럼 인플레이션도 좀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이제 유럽이라든가 일본의 경제는 좀 더 좋아진다. 요거를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럽과 일본, 뭐 미국, 글로벌 신흥국들의 경기가 어느 정도 키맞춤이 됐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쭉 올라가고 나서 이제 버블이 붕괴하고 이번 사이클이 끝난다. 요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부정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과거 1980년대만큼이나 이렇게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거가 똑같이 재현될 거다. 나중에 기준금리가 막 20%막 이렇게 될지도 모르니까 이제 부정론자분들은 이제 뭐 한 2, 3개월 내로 이렇게 미친 듯이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거의 1980년대처럼 이런 사건이 터지고 엄청난 자산 가치가 폭락하는 이런 사건이 터진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분도 계세요. 물론 이번 사이클에 다가오는 폭락은 굉장히 클 겁니다. 네, 정말 1980년대 이때 폭락만큼 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던 뭐 2008년 이후처럼 물가지수 흐름도 이런 흐름이 좀 빨라진 이런 흐름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당장에 폭락 오거나 그렇게 보여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고요. 여러분 집에서 쉬고 계신데 저도 사실은 어제 영상 올렸어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기분 내느라고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